강남의 심장부 넥서스 코어 타워는 마치 유리와 강철로 벼려낸 칼날처럼 서울의 하늘을 꿰뚫을 듯이 솟아 있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숨겨진 LED 조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백색광부터 무균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정화된 공기까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 효율성,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에 대한 선언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건물의 주인이자 살아있는 현신인 강민준 그 자체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 집무실, 광택이 나는 흑단 책상 뒤에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는 제왕에 가까웠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맞춤 제작한 슈트에는 주름 하나 없었으며 잘생긴 얼굴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한 듯 날카로운 선을 자랑했다. 하지만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하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깊고 차가우며 그 속을 결코 들여다볼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모든 계략을 꿰뚫어 보면서도 단 한 톨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눈이었다. 제게는 그를 냉혈한 제왕이라 불렀다. 35의 나이에 강민주는 신생기술 기업이었던 넥서스 코어를 무자비한 전략과 두려울 정도로 냉정한 결단력으로 경쟁자들을 집어삼키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키워냈다. 그에게 사업은 전쟁이었고 전쟁터에서 동정심이나 망설임은 사치였다. 모든 것은 숫자와 확률, 그리고 효율성으로 계산되었다. 그에게 인간이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집무실에 유일하게 노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실내 온도가 항상 섭씨 22도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보고할 소식이 회장이 항상 요구하는 완벽한 정적을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야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넥서스 테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서버와 서류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은 강민준의 눈을 감히 마주치지 못한 채 단숨에 보고했다. 침묵. 늙은 실장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처럼 무겁고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눈앞의 태블릿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복잡한 그래프와 금융 데이터가 여전히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는 나직하고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다. 감정의 동요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유는 그의 질문은 당혹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요구였다. 그는 혼란에 관심이 없었다. 오직 핵심 원인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프로메테우스 국방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번 수사팀을 이끄는 인물은 검찰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름은 한서연 특수부 소속입니다. 윤 실장은 간결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회장이 길고 의미 없는 설명을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윤 실장이 아닌 창밖의 도시 풍경을 향해 있었다. 그는 넥서스 코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차세대 사이버 방어 시스템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완전히 깨끗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이토록 갑작스럽고 강력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분명 평범한 수사가 아니라는 의미였다. 배후에서
누군가 줄을 당기고 있는 것이다. 한서연, 그는 마치 낯선 맛을 음미하듯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정의의 여신, 언론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돈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굵직한 부패 사건들을 연이어 터뜨린 검사. 사람들은 그녀가 청렴함의 화신이며 결코 휘어지지 않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말했다. 그의 세계에서는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개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느긋했지만 절대적인 위험이 느껴졌다. 중앙회의실을 준비해 우리 법무팀에게 10분 내로 집결하라고 해. 그리고 수사팀에게는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전해.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윤 실장은 등을 타고 흐르는 한기에 고개를 숙이며 명령을 받들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며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검찰의 차량 행렬이 넥서스 코어 타워의 로비 앞에 멈춰 섰다. 언제나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던 검은 제복의 보안 요원들도 법의 영장을 든 이들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은색 세단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몸에 잘 맞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무꺼지적인 이마와 청초한 얼굴을 드러냈다.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여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하고 도도한 아름다움이 아닌 날카로움과 지성이 돋보이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빛났지만 그 시선은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을 이끌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다. 그들의 행렬은 언제나 고요했던 넥서스 코어의 로비를 가로지르는 조용한 권력의 파도와 같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은 중앙회의실이 있는 50층으로 안내되었다.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고급 원목의 긴 회의용 테이블과 한강의 전경이 펼쳐지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는 광활한 공간이었다. 방 중앙에 출입구를 등지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며 모든 것은 자신의 규칙대로 진행될 것임을 과시하려는 듯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한서연은 동료들에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혼자 앞으로 나아갔다.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민준 회장님,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서연입니다. 저희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관련 부패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또렷했으며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제야 강민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인간이 아닌 상품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평가하는 시선이었다.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에는 오직 무감각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은 채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한 검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넥서스 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군요. 정중한 말 속에 숨겨진 오만함은 한서연을 비껴가지 못했다. 그녀는 이것이 선전포고임을 알았다. 그는 지금 그녀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으며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회장님, 정의는 보물찾기 게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숙이 숨겨져 있더라도 말입니다. 광활한 회의실 중앙에서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한쪽은 돈과 비즈니스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다른 한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법의 권력이었다. 강민주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이렇게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면으로 도전해 온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아우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똑바로 서 있었다. 그가 앞으로 다가서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은은하면서도 날카로운 남성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진실이라, 검사님. 그건 아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제 관점에서는 넥서스 코어가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님의 관점에서는 아마 다르겠지만요. 그는 그녀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큰 키가 유형의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한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진실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장님, 여러 버전을 가진 것은 거짓말뿐이죠. 그리고 제 임무는 그 모든 거짓말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선 회장님의 전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본사에서 넥서스 테크로 이체된 모든 자금 흐름과 관련된 데이터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대담한 요구였다. 자회사를 수사하는 것과 모회사, 즉 넥서스 코어 본체의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의 법무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조치였다. 그것은 한서연이 넥서스 테크의 몇몇 개인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 바로 그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강민주는 몇 초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역검사가 아니라 실력 있는 상대를 보았다. 자신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지성을 가진 사람. 냉혈한 제왕의 혈관 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묘한 흥분감이 스며들었다. 이 게임이 갑자기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그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법무팀이 협조할 겁니다. 넥서스 코어는 언제나 법을 준수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을 나갔고 한서영과 그녀의 팀은 넥서스 코어의 변호사들과 함께 남겨졌다. 무거운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다. 젊은 수사관 한 명이 한서연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검사님. 한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투명 유리 너머로 사라지는 강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저 얼음장 같은 벽, 언젠가 반드시 내가 깨뜨리고 말겠어. 강민준이 차가운 법의 칼날과 마주하고 있을 무렵, 서울의 또 다른 권력의 중심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갤러리,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VVIP 행사장은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최고급 샴페인과 나직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모든 호화로움의 중심에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는 여인이 있었다. 피닉스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재계의 여신으로 불리는 최유라였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새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는 붉은 입술은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미소와는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다. 그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고 소유할 방법을 계산하는 야심의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았고 자신의 지위를 방패로 삼을 줄 알았으며
상대의 욕망을 꿰뚫어 보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갤러리 벽에 걸린 추상화가 아닌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넥서스 코어의 주가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후 소폭 하락한 주가를 보며 그녀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모든 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린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다. 검찰이라는 예리한 칼로 상처를 내고 바로 그 상처에 달콤한 약을 발라주며 접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아가씨?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지키던 비서가 나직이 물었다. 최유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는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고 하지. 하지만 모든 남자에게는 약점이 있어. 그의 약점은 완벽함에 대한 오만함이야. 나는 그 오만함을 부수는 동시에 그가 갈망할 새로운 완벽함을 제시할 거야.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맛은 마치 곧 손에 넣을 승리의 맛처럼 달콤했다. 다음 날 오후 넥서스 코어 타워 최상층은 또 다른 방문객을 맞이했다. 강민준의 비서인 윤 실장은 최유라의 방문 요청에 적잖이 당황했다. 피닉스 그룹은 넥서스 코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였고 두 회사의 수장이 공식적인 이유 없이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했다. 최유라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화려함 대신 단정하고 지적인 네이비 색상의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서도 그녀의 매력은 숨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집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차갑고 비인간적이기까지 한 공간. 그녀는 이 공간이 주인과 놀랍도록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강 회장님. 하지만 그만큼 시급하고 또 두 사람에게만 은밀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서요. 그녀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강민주는 책상 뒤에 앉은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최유라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다. 어제 뉴스 잘 봤어요. 유감이네요. 넥서스 코어 같은 위대한 기업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서려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위선을 꿰뚫어 보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본론만 말하지, 최유라 씨. 당신이나 나나 안부를 묻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만큼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최유라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매력적인 미소로 받아쳤다. 역시 강민준답네요. 좋아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녀는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피닉스 그룹과 넥서스 코어의 합병 제안서예요. 정확히는 넥서스 코어를 존속 법인으로 하는 흡수 합병이죠. 피닉스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강민준 회장님께서 통합법인의 총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재계 서열에서 피닉스는 넥서스 코어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런 피닉스가 스스로를 낮춰 넥서스 코어 밑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마치 왕이 기사에게 왕관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윤 실장이 곁에 있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 대가로 피닉스가 원하는 건 뭐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두 가지예요. 첫째, 통합법인의 지분 40%. 그리고 둘째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강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강민준, 바로 당신이에요. 저와 피닉스는 당신의 능력을 원하고 또 당신이라는 사람을 원해요. 그것은 사업 제안을 넘어선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넥서스 코어라는 제국과 강민준이라는 제왕을 동시에 손에 넣고 싶어 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최유라의 야심으로 불타는 눈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얼마나 달콤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그 배후에 얼마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는지 즉시 간파했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수사와 완벽하게 맞물리는 하나의 거대한 함정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은 압수해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씨름하며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서연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핵심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들은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검사님, 이상합니다. 넥서스 테크의 재무팀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입니다. 분명 압수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전문적인 해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젊은 수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한서연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훤히 꿰뚫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다른 서버는 어떻습니까?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로그 기록은요? 그녀가 묻자 다른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시점의 기록들이 마치 도려낸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정해주는 느낌입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넥서스 코어 타워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유령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차가운 눈을 떠올렸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지시한 것일까? 아니, 그의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잡한 구석이 있었다. 강민준 같은 인물이라면 이보다 더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란 말인가? 혹시 이 사건의 배후에 강민준조차 모르는 더 큰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과 야망이 충돌하는 전쟁터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결의의 찬 빛이 떠올랐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의 주인을 찾아내면 된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더라도 정의의 빛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리라. 같은 시각 최유라를 돌려보낸 강민주는 집무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유라가 두고 간 합병 제안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최유라의 야심과 검찰의 수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피닉스 그룹은 오랫동안 넥서스 코어를 호시탐탐 노려왔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위기에 빠뜨린 후 구원자인 척하며 나타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윤 실장.
그가 인터컴을 통해 호출했다. 곧바로 윤 실장이 들어왔다. 최근 6개월간 피닉스 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식 변동,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이 접촉한 정관계 인사들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내.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단호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나는 법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공공의 적, 다른 하나는 달콤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긴 은밀한 적. 강민준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흥미로워지는군. 이 지루한 판을 뒤흔들 시간이다. 최유라의 달콤한 제안이 강민준의 책상 위에 놓인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피닉스 그룹에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전면전이었다. 온라인 언론사들을 시작으로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넥서스 코어의 기술 탈취 의혹, 비인간적인 노사 문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비리가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조직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는 즉각적으로 주식 시장에 반영되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복도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폭풍의 눈, 강민준의 집무실은 여전히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민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혼란에 빠진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그를 향한 온갖 비난이 담긴 기사들이 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작은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 공격 방식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때도 그랬다. 정체불명의 루머가 퍼지고 언론이 아버지를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매도했으며 결국 모든 협력사가 등을 돌렸다. 아버지는 필생의 노력이 담긴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린 민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감정을 봉인하고 오직 힘과 복수만을 추구하는 얼음의 성을 쌓아 올렸다. 한편 한서연의 수사팀 역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려 할수록 그들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된 방화벽과 마주쳤다. 범인은 단순히 증거를 없애는 것을 넘어 마치 검찰을 조롱하듯 거짓 데이터를 심어놓기까지 했다. 한서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IT 기술과 금융,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된 고도로 조직적인 범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증거를 쫓는 대신 넥서스 코어라는 기업의 과거,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인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넥서스 코어의 창업 초기 자료부터 모든 인수 합병 기록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넥서스 코어의 모태가 된 작은 IT 회사가 20년 전 파산한 유성정밀이라는 회사의 일부 자산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기록이었다. 유성정밀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검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곧 빛바랜 과거의 사건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유성정밀 파산 및 대표이사 강현수 사망 사건. 강현수, 그 이름은 바로 강민준의 아버지였다. 사건 파일은 부실 경영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되어 있었지만 한서연은 그 이면에 무언가 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현재는 은퇴한 박진태 변호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피닉스 그룹의 공격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그 방식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렸다. 끝없이 이어지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익명의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북악 스카이웨이 제2팔각정. 당신이 찾는 답의 조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차를 돌렸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가 도착했을 때 팔각정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서울의 야경만이 발 아래 장대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는 순간 익숙한 차 한 대가 그의 옆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 역시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혔다. 강민주는 이것이 자신과 한서연을 동시에 불러내기 위한 누군가의 계략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누가 보낸 장난인지는 몰라도 당신과 내가 이런 곳에서 만날 이유는 없어 보이는군.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오히려 이것은 누군가가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르죠. 저와 그리고 회장님에게.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오늘 회장님의 아버님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유성정 밀 사건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민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감정의 파동은 너무나 짧아서 한서연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지만 강민준 자신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윤 실장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이 여자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과거를 파헤치는 건 검사들의 취미인가? 아니면 현재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 낡은 먼지 덤이라도 뒤져보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무자비해. 당신의 그 순진한 정의감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이것은 경고였다. 그녀를 향한, 동시에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 한서연은 그의 말에 담긴 차가운 분노와 그 이면의 희미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왜 냉혈한 제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제 일이고 제 신념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겁니다. 회장님이야말로 과거의 어둠 속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강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그 단호한 눈빛은 마치 굳게 닫힌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여자. 한서연은 그의 어떤 계산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세계에 던져진 하나의 돌멩이와 같았다. 강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그는 창문 너머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한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차가운 강철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박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종류의 흔들림이었다. 완벽했던 그의 얼음성에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세 사람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최유라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강민준과 한서연이 그날 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즉시 보고받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 뒤로 차가운 질투와 위기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다.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그녀의 계산에 없던 변수였고, 그 변수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남자와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계집, 생각보다 더 성가시게 구는군. 청담동에 위치한 그녀의 개인 스위트룸. 최유라는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말했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도 그녀의 심기를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원했다. 그의 능력, 그의 제국,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정복당한 적 없는 그의 차가운 심장까지도. 하지만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정의라는 낡고 고루한 가치를 무기 삼아 최유라가 짜놓은 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이자 피닉스 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은 영상통화 화면 너머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유라야, 사냥감이 구석에 몰렸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선 안 된다. 오히려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늙고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재계를 지배해온 자의 교활함과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강민주는 곧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그의 신경을 긁는 저 방해물을 먼저 치워버리는 게 좋겠구나. 최유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정의의 여신께서 더 이상 엉뚱한 곳에 코를 들이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통화를 끊고 비서에게 명령했다. 플랜 B를 실행해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그녀의 눈은 와인의 핏빛 색깔처럼 차갑고 섬뜩하게 빛났다. 더 이상 우아한 게임은 없었다. 이제부터는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한편 한서연은 20년 전 유성정밀 사건을 파헤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을 유성정밀의 전직 재무이사 김철규 씨의 행방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다. 그는 현재 작은 지방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가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마지막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 아침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한서연은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고 잠에서 깼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철규 씨가 어젯밤 자택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수사관의 충격적인 보고에 한서연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녀가 김철규 씨와 접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검찰 내부의 극소수뿐이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거나 혹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었다.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한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자전거와 핏자국뿐이었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그녀는 이것이 명백한 살인 미수임을 직감했다. 범인은 김철규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을까? 분노와 무력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상대는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이었다. 이 소식은 즉시 강민준에게도 보고되었다. 윤 실장의 보고를 듣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뺑소니 사고라고? 그가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최 씨 부녀의 지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했다. 사업을 위한 암투와 경쟁은 그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그가 정한 선을 넘는 행위였다. 그의 뇌리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때도 그랬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단지 부도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아버지를 향한 끊임없는 협박과 압박이었다. 이제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한서연 검사까지도. 강민주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넥서스 코어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었고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다. 그가 한서연과 접촉하는 순간 피닉스는 그것을 빌미로 두 사람을 모두 엮어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이기도 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가상 서버를 경유하고 IP를 세탁하며 결코 추적할 수 없는 경로를 만들어냈다. 그의 목표는 피닉스 그룹의 내부 서버였다. 최유라가 아무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 해도 모든 시스템에는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뒷문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강민주는 그 뒷문을 찾아내는데 귀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피닉스 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피닉스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추악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한 구석에서 그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했다. 넥서스 코어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한 온라인 언론사에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CRY라는 이니셜로 서명되어 있었다. 초이라유 아래 최유라였다. 이것만으로는 김철규 씨의 사고와 피닉스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서연에게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터였다. 그녀는 지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았고 이 정보는 그녀를 진실의 항구로 이끌어줄 등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이 파일을 암호화하여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눈 뒤 전혀 다른 형태로 위장했다. 다음 날 아침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불명의 평범한 봉투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복잡한 클래식 악보 몇 장과 함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악보에는 특정 음표들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표식처럼 보였다. 그녀가 의아해하며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 악보의 빨간 동그라미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그녀는 동그라미가 쳐진 음표들의 개 이름을 순서대로 입력했다. BACH. 그러자 거짓말처럼 암호가 풀리며 하나의 파일이 나타났다. 파일 안에는 피닉스 그룹의 비밀 자금 내역과 CRY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찍힌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한서연은 숨을 죽였다. 이 정보는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부자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만이 접근 가능한 기밀이었다. 이 자료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악보와 클래식 암호. 이것은 지적이고 은밀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가졌지만 그날 밤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자신에게 위험을 경고하던 남자 강민준.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보낸 것이라고.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음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동맹이 된 것이다. 한서연은 USB를 손에 꽉 쥐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와 함께 위험한 고양이와 쥐게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이 보낸 보이지 않는 손길은 한서연의 수사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CRY라는 이니셜과 피닉스 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증거는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수사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방향타가 되어 주었다. 한서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피닉스 그룹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한 컨설팅 회사를 찾아냈다. 그 회사는 넥서스 코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한 온라인 언론사의 최대 광고주였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처럼 보였지만 한서연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연결고리를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해당 컨설팅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습적으로 집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팀은 최유라의 비서가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최 씨 일가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은 당연히 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한서연, 그 하찮은 계집이 감히 내 꼬리를 밟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강민주는 여전히 굳건했고 검찰의 칼날은 점점 자신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조급함과 위기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민준이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굴복시켜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가장 추악하고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강민준의 제국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덫이었다. 바로 그의 봉인된 과거를 이용한 감정적, 재정적 총공세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한 연예 매체가 강민준과 한 신인 여배우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을 일면에 대서특필한 것이다. 사진은 교묘하게 촬영되어 두 사람이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문제는 그 여배우가 과거 넥서스 코어의 경쟁사로부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사는 강민준이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여배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그가 아버지의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간 원수 기업의 자금을 비밀리에 투자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덧붙여졌다. 대중은 냉혈한 제왕의 추악한 이면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은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바로 그때 최유라가 움직였다. 그녀는 피닉스 그룹의 이름으로 넥서스 코어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폭락한 주가를 헐값에 사들여 경영권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였다.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았다. 스캔들로 강민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그 혼란을 틈타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 그것이 최유라가 준비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기사들과 실시간으로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임원들은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해야 한다며 아우성이었지만 그는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최유라의 작품임을 알고 있었다. 사진 속 여배우는 그가 사업상 미팅 때문에 들른 호텔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었고 대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이미 그를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었다. 그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느꼈을 바로 그 감정이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거미줄에 걸린 기분. 그의 얼음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아버지에 대한 부채감과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에게 힘겹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의 차는 목적지도 없이 어두운 도시의 거리를 헤맸다. 그러다 그의 발길이 무의식적으로 멈춘 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이었다. 그는 차 안에서 불이 켜진 한서연의 사무실 창문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다. 저 여자라면 이 진흙탕 속에서도 유일하게 진실을 봐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 짧고 간결한 통화였다. 잠시 후 한서연이 청사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정장이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야근을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듯했다.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잠깐 같이 좀 걸어줄 수 있습니까?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검찰청 주변의 한적한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한참을 걷던 강민준이 마침내 멈춰서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나를 냉혈한이라고 부르지. 감정이 없는 인간, 오직 이익만을 좇는 기계라고. 그의 목소리는 씁쓸한 자조로 가득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모든 감정을 죽여버렸으니까. 슬픔, 분노, 기쁨. 그런 것들은 나를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었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검사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받은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깊고 따뜻한 연민의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했지.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더 강해져서, 더 잔인해져서 그 누구도 나를 얕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괴물이 되었어. 그의 고백에 한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회장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을 뿐이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 갑옷이 회장님을 지켜주는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끌어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회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그 한마디가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수문이 터지듯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지만 한서연은 이미 그의 흔들리는 어깨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 조용히 서서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슬픔을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맹 이상의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얼음이 마침내 녹기 시작했다. 한서연과의 짧지만 깊은 교감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강민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공허한 냉기가 아닌 뜨거운 강철을 벼려낼 때와 같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음모의 거미줄에 걸린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미를 사냥하기 위해 스스로 거미줄로 걸어 들어가는 사냥꾼이었다. 다음 날 새벽 넥서스 코어의 핵심 임원들은 회장으로부터의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그들은 강민준의 집무실에 모여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날카로워 보였다. 지금부터 내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오직 실행에만 집중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언론 대응은 일절하지 않는다.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무시해. 법무팀은 적대적 MA 방어 논리를 준비하되 우리가 패배할 것처럼 보이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임원들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에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의 진짜 계획은 소수의 핵심 인력과 함께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는 한서연이 파헤치고 있는 피닉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한서연이 법의 칼로 그들의 돈줄을 서서히 압박하는 동안 그는 시장의 논리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는 최유라와 최 회장이 넥서스 코어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해외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자금을 동원하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윤 실장, 우리의 모든 가용 자금과 우호 지분을 총동원해서 주가를 방어하는 척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야 하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숨겨둔 마지막 자금까지 모두 쏟아부어 우리 주식을 사들이게 만들어야 해.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순간이 될 걸세.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적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지독하게 잔인하고 정교한 계획. 강민준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피닉스 그룹의 최 회장 부녀는 이미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민준은 이미 날개가 꺾인 새에 불과했다. 보세요, 아버지. 제 말이 맞았죠. 강민준도 결국 별 수 없는 남자였어요.
과거의 상처를 조금 건드려주니 저렇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최유라는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냉혈한 제왕을 굴복시켰다는 사실에 도취해 있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딸을 바라보았다. 잘했다, 유라야. 이제 며칠 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대결만 승리하면 넥서스 코어는 완전히 우리 것이야. 그리고 강민주는 네가 원하는 대로 처분해도 좋다. 그의 말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더 크고 치명적인 덫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운명의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강민주는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수신인은 한서연이었다. 내일 저녁 7시 삼청동 다원. 장소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짧은 문자였다.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강민준이었다. 고즈넉한 한옥을 개조한 찻집, 은은한 조명과 차향이 흐르는 그곳은 곧 닥쳐올 전쟁의 폭풍 전야와는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곧이어 한서연이 들어섰다. 그녀는 퇴근길에 바로 온 듯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기류가 흘렀다. 몸은 괜찮습니까? 강민준이 먼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네. 회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언론에서 너무 한서연이 말을 흐렸다. 강민주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어차피 그들이 만든 허상일 뿐이니까.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이틀 뒤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이기든 지든 그의 말에 한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제가 확보한 피닉스의 불법 자금 증거는 지금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는 대로 최 회장 부녀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겁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자 약속이었다. 법의 영역에서 그녀 역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주는 그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서영 검사,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그 순진한 정의감이 우습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더군. 그 순진함이 이 썩어 빠진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줘서. 한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의 신념에 대한 존중, 힘든 싸움에 대한 격려,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강민준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때는 검사와 피의자가 아니라 그냥 강민준과 한서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의 질문에 한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마주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넥서스 코어 본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려 있었다. 곧이어 두 대의 검은색 세단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한쪽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에 최 회장과 최유라가 내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감정을 지운 채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에 강민준이 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강민준은 그 모든 소음과 시선을 뚫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최유라의 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강민준을 향한 집요한 소유욕이 번뜩였다. 주주총 회장 안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했다. 강민준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 그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 있는 수많은 주주들을 지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자신을 비웃듯이 바라보는 최 회장 부녀에게로 향했다. 이제 최후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강민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닌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최 회장 부녀를 지나 총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주주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넥서스 코어를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회사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정중한 사과의 장례는 의외라는 듯 술렁였다. 최유라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다. 의장은 곧바로 적대적 M&A 안건에 대한 위임장표 대결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총 의결권 주식수 대비 찬성 54.8%, 반대 45.2%, 피닉스 그룹의 경영권 인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최 회장과 최유라의 얼굴에 노골적인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장을 향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다. 의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금 그 표결은 무효입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의 장례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강민준, 이제 와서 무슨 궤변인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해. 강민준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피닉스 그룹이 어떻게 54.8%라는 찬성표를 만들어냈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로부터 피닉스 그룹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온 거액의 불법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피닉스 그룹이 이번 M&A를 위해 매입한 넥서스 코어의 주식 대부분은 바로 이 검은 돈으로 사들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따라서 이 주식들이 행사한 의결권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강민준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화면에는 최유라의 이니셜 CRY가 선명하게 찍힌 보고서와 함께 그녀가 언론사를 매수하여 넥서스 코어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리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었던 피닉스 그룹의 정당한 경영 활동입니다. 거짓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동원하여 남의 회사를 빼앗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장내를 울렸다. 주주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차 소리치기 시작했다. 최 회장 부녀는 순식간에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총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서연이 특수부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극적이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 앞으로 걸어가 완전히 넋이 나간 최 회장과 최유라 앞에 섰다. 피닉스 그룹 최강일 회장, 최유라 사장,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한서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영장을 낭독했다. 살인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최유라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는 아무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재계의 여신이라 불렸던 최유라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발버둥 쳤고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늙은 사자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강민준과 한서연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긴 싸움의 끝을 알리는 안도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고궁의 한적한 돌담길. 강민준과 한서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몸에 꽉 끼는 갑옷 같은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혈한 제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한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피닉스 그룹은 결국 공중분해되었더군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된 넥서스 코어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고요. 한서연이 찻집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강민주는 커피를 받아들며 웃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더욱더. 그는 자신의 제국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고 이선으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이제 앞으로는 뭘 하실 건가요?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글쎄, 일단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려고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는 평범한 행복 같은 것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한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싸움은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고 추악한 야망은 심판받았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한 남자의 심장은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했다. 두 여신이 한 남자를 원했다. 한 여신은 그의 제국을 탐했고 다른 여신은 그의 정의를 믿었다. 그리고 결국 남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 것은 권력이 아닌 진실한 사랑과 신념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따스한 가을 햇살 속을 함께 걸어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